또 세 번째 거울은 이제 비용 통제 모델인데요. 이제 이 거울을 통해서 그림자 비용도 줄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림자 비용 중에 하나로 지적하신 CEO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용하면은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네. 물건을 산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서비스 응용을 해서 용역들을 준다든지 이게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눈에 보이잖아요. 네. 안 보이는 비용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림자 비용. 네. 대표적인 그림자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신문에 나요. 우리 출근해봤더니 공장이 불타고 없더라. 그 대표적인 그림자 비용이에요. 이번에 이제 포스코도 그림자 비용 한번 크게 지불했죠, 작년에. 뭐 지불했습니까? 홍수가 와가지고 그냥 막 침수돼가지고 도로가 꺼졌네, 마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림자 비용이거든요. 네. 전기선이 합선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불완전한 전기 배선 체계가 분명히 눈에 보여요. 당장 공사하려고 하니까 생산 공정 멈춰야죠. 그다음에 이제 배선 공사해야 돼. 돈이 또 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어떻게 되겠지. 요게 그림자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림자 비용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많은 종류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도 이제 CEO에 의한 그림자 비용도 만만치 않다. 왜 CEO가 중요할까요? CEO가 월급 제일 비싼 거 아세요? 네,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책임을 지잖아요. 네. 모든 것에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관찰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하는 이런 데 이제 몰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쓰는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머리를 쓰는 거는 지시했을 때 빼놓고 잘 안 써요. 그죠? 우리 인터뷰하는 우리 사회자께서도 저희 책을 읽었다는데 그때 머리 좀 쓰셨죠? 나머지 건 또 머리 쓰는 일이 아니잖아요. 매번 하던 일을 하잖아요. 팔과 다리를 쓰는, 몸을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CEO가 비싼 이유는 머리를 무지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써도 이게 기업이 잘 될동 말동 하는데 어떤 CEO들은 기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CEO들이 있어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CEO들은 기본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CEO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내 메시지가 기업의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그 CEO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 기업을 다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행동을 아주 쉽게 가볍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신문에 드러나잖아요. 종업원을 구타를 했다든지 이런 거. 구타라고 하는 게 가지고 가둬놓고 때렸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마음속에 남을 가볍게 보는 어떤 그런 시각 이런 게 있으면 CEO 리스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가 과거에는 안 했어요. 안 해도 됐어요. 왜 사회가 다 용인해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회가 용인하지 않아요.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다. 나도 역시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 교수님께서는 이 CEO 리스크가 CEO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장치적으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LG전자도 그렇고 우리 재벌그룹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특히 LG전자는 우리 산업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근데 LG전자가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가장 뼈아픈 수업료를 치른 게 그게 그림자 비용이 어느 날 갑자기 LG전자의 글로벌화 한다 그러면서 몇 년 전의 얘기인데요. CFO CSO 전략 담당 오피서, 그 다음에 CHO, 그 다음에 핵심 임원들 한 5분을 다 해외 외국인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사장님께서 글로벌 LG를 주창하면서 LG전자가 글로벌리 전 세계에 탑을 봐야 된다는 그 취지는 좋았는데 의사소통이 직원들하고 같이 오퍼레이션을 해야 할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좋은데 CHO는 한국 사람을 또 썼어야 됐어요. 정말 조직 안에서 융합도 일어나지 않고 시너지도 일어나지 않고 창의성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만의 리듬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진입이 약 3년을 허송세월을 벌이게 되고 삼성전자에 완전히 뒤지게 되고 좋은 인재들은 다 삼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LG전자로서는 그 스마트폰 사업을 우리 지금 최근에 홍광호 회장님이 포기한 것도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조직의 자원을 낭비할 수 없는 CEO 리스크가 있었다고 보고 그건 마치 멋진 한옥을 짓고 싶은데 저 로마에 있는 신전의 기둥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너무나 안 맞았던
뭐 그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반대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업에 초청 특강을 갔는데 공동 대표를 주더라고요. 그 회사는 분명히 유압 부품을 만드는 부산의 한울 HMP라고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할 만큼 자랑스러운 글로벌 강소 기업이더라고요. 조선소에서 유압 제품으로 뭐 그리고 트랙터 뭐 기계 장비들 다 들어가는 전 세계 글로벌 뭐 사실상 아시아권에서 랭킹 1위인데 공동 대표를 둬요. CFO를 대표이사 자리를 주고 나머지 마케팅 관리 이걸 또 한 분이 맡고 계신데 나머지 한 분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게 해요. 어떤 뭐 M&A를 하든 뭐 어느 업체랑 뭐 이렇게 연계돼서 뭐 하든 딱 CFO에게 가져오면 이거는 좋고 이거는 거절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한번 걸러주더라고. 실패 확률이 확 떨어져요. 지금까지 서로 그 화합하고 협력해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동대표 하면 뭐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그 파벌이 나눠지고 하는데 그 회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 내부 잡지에 이 회사 두 분의 사장을 요번에 표지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구나. 그래서 공동대표를 두는 것 또한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고 건전한 컨설팅을 서로가 피드백을 줄 준비가 돼 있다면 공동대표도 그림자 비용을 CEO 리스크 그림자 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겠구나 하는 그 첫 번째 하나. 네.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을 뭐 공동대표가 아니더라도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한 평가를 좀 냉엄하게 해서 사업에 대한 수정, 전략에 대한 수정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인사조직 분야에서 OKR 기법이라는 게 도입되잖아요. Objective Key Result라고 해서 1년 12개월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사이클을 돌리지 않고 3개월마다 평가를 받게 합니다. 사장이든 누구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더 이상 작은 실수를 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연말에 큰 실패를 막아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OKR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기업으로서는 엄중한 산업환경 시대에 좋은 방법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 평가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평가 주체는 그 팀장, 늘 뭐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죠. 하나 더 첨언을 좀 하자면 CEO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있는 게 좋은 거냐 없는 것이 좋은 거냐라고 하는 데는 또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CEO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남에 의해서 이제 뭐 움직이는 어떤 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말고 항상 CEO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반성한다는 얘기는 내가 뭐 죄를 졌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저께 내가 뭐를 했지? 오늘 난 뭐를 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그 폐쇄된 정보 공간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내가 닫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그렇고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우리 저 이병철 회장께서 이제 반도체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냥 건 반도체를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낸 거죠. 근데 많은 CEO들은 본인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그렇고. 그러나 이게 착각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내 마음속에 장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겠네요. 많이 배워야지. 제일 많이 배워야 돼요. 네.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책도 제일 많이 읽어야 되는데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CEO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책을 안 읽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안 읽으셔도 이 책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마지막 거울이 있는데요. 이제 수익 모델입니다. 기업이 근원적인 활동이 아니라 고객 또는 협력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생각이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보는 시각을 저는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성격을 가져요. 네.
근데 그 이기적인 성격이 결국엔 이타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업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무슨 소리일까?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 한 대를 내가 만든다고 한다면 뭐 100억 줘도 못 만들걸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그것도 비싸긴 합니다만은 100여만 원 정도 주게 되면 스마트폰 하나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저는 LG전자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나한테 자선 사업하려고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만든 거 이기적인 마음인데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어떤 제품으로 나는 이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 이타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타성이란 무엇인가? 그 고객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소비자 잉여예요. 경제학에서는 단어가 좀 복잡하긴 하는데 내가 뭐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몰 같은데, 아울렛 같은데 가보세요. 네, 그럼요. 가죠. 가서 가보면 옷 같은 거 대표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정가는 20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에 산대. 굉장히 싸 보이죠. 130만 원의 소비자 잉여가 생기죠. 그죠? 또 물건을 살 때 야, 이거 샀는데 이 가격이야? 이걸로 제품을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게 소비자 잉여예요. 이타성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본질은 그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강매하잖아요. 너 살래, 안 살래? 난 필요 없는데 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나는 어쩔 수 울며 겨자 먹기로 샀지만 기분은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거는 이기적 이기성이에요. 기업이. 이기적 이기성에 기업이 빠져들게 되면 그 기업은 궁극적으로 망해요. 소비자한테도 이기적이고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소비자한테 이기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쁜 수익 모델이에요. 예를 들면 전가를 해. 우리 많은 그 부분이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나쁜 그 프랜차이즈업 같은 경우는요, 수건 하나 못 팔고 로고 하나 찍힌 거 팔고 내가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사게 하면서 2배, 3배 가벌려 가지고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한테, 사업자한테 떠넘긴다면 이 정가적 수익.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시장에서 못 사는 걸 나한테 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게 프랜차이즈라고는 기본적인 정신이잖아요. 브랜드와 함께.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주 나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옛날에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서 미국에 그랬다고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데 늦게 반납하면 페널티 물잖아요. 벌점을 주잖아요, 벌점을. 벌점을 줘가지고 보니까 그 수익이 전체 블록버스터 수입의 25%나 차지하더라.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고객한테 징벌적으로 뭔가 참 벌을 주고 수익을 받을수록 내가 돈을 버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데 덜어 있죠. 예를 들면 헬스케어. 피트니스 센터. 내가 가가지고 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잘 안 돼. 이거 연장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 이게 결국은 지들 무덤 파는 행위다라고 하는.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를 탈피했을 때 사람들은 소비자잉여. 이 회사가 내가 고맙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 기업한테 사람들은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쁜 수익을 만들어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CEO나 기업은 이 나쁜 수익으로 내가 연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철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달콤하죠. 결국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도 내가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수익에 대한 거울도 찬찬히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버는 거는 자연스럽지만 이게 고객과 가맹점주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결말이 또 가맹점주뿐만 가맹도 이제 내 기업으로 보면 고객이니까 고객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무조건 비싸게만 판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의미 있는 지적을 하신 것이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드러날 때, 보여질 때는 아주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바람직하지 못한 수익으로 우리 책에 보면 3가지 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가적인 수익, 두 번째는 징벌 수익, 세 번째가 강매 수익이거든요. 정가적인 수익도 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들어오는 업체에게 모든 행사 비용, 인테리어를 다 떠넘기고,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파트너 의식을 가져서 서로 윈윈해서 좋은 모습으로 서로 얼굴에 웃음이 나오게 하는 협력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징벌 수익도 마치 적절한 얘기고, 제일 제가 가혹하고 혹독한 바람직하지 못한 이 행위가 이 강매 수익 같은데요.
특히 신약 개발할 때 네. 희귀난치성 질환에 약을 개발했어요. 알츠하이머 이 신약 개발했는데 가격을 비싸게. 매우 비싸게 해요. 물론 제품 개발비 들어간 거 압니다만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가격을 매기고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또 그 외에도 그 뭐 루게릭 같은 거 지금 6천만 원에 하고 주사 2방 맞는데 6천만 원이에요. 그 누가 그거를 살 수 있어요? 진짜 재벌그룹 사장님 아니면 그 일가 친척들만 살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을 팔아야 그 가족들은 주사를 맞힐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조금 이 제약회사에서 조금 그 환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주는 같이 성장하는 이해관계자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 또 최근에 하도 노사관계가 어렵고 직원들이 요구사항 많고 하니까 생산 라인을 전부 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다 바꾸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생산 라인을 바꿔서 돈을 번 기업들은 저는 돈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를 위해서 좀 기부를 해달라. 아니면 로봇세를 맞아달라. 로봇세를 좀 내달라. 그것이 이타적인 모습으로 사회를 향한 외침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오폐수를 버립니까?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질병을 또 얻고 있잖아요. 또 그런 기업들은 정말 뼈저린 ESG 경영을 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를 위해서. 최근에 SK그룹이 아예 재무제표상에 그 사회적 가치 실현 그거를 딱 해서 얼마를 우리가 기여했고 얼마를 그걸 통해서 벌었는지 BS상에 대차대표 손익개선상에 그걸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건 새로운 장을 여는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에도 이제 상생의 정신이 좀 그렇습니다. 필요한 네.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볼게 미국은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자리를 잡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지배주주가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쪽이 실패하는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네. 굉장히 그 많은 다툼이 있는 분야고. 그러나 이제 미국을 들여다 보면은 미국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해왔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너 중심 체계 또는 그것에 의한 그 승계에 의한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뭐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뭘 하나 일반화시켜서 설명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것은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기업들을 들여다보니 훨씬 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더라라는 연구들은 꽤 많아요. 뭐 연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본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일본이 반성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도대체가 한국에 졌을까? 그럼 일본 사람들은 지금 현재 화가 많이 날 지경이죠. 한국 기업에게 진 게 많으니까. 옛날에 뭐 도요타 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는 비교 대상도 안 됐는데 이제는 뭐 조금 있으면 도요타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밀려날 수준으로 이제 이미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우리 LG전자 이런 우리 전자업계가 일본의 전자업계를 압도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을 해요. 일본 학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네들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전문 경영자들을 고용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오너 경영과 전문 경영이 뭐 두 개가 결국은 이제 잘 믹스가 돼야 된다는 걸 가야 되는데 결국은 오너 경영의 장점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크게 보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배터리 산업에서 자동차 배터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었죠. 이 회사는 30년 전부터 배터리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거의 30년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회사 거의 망할 뻔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동차 뭐 판 안 깔아주죠. 근데 유일하게 판 깔아준 데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으로 갔더니 뭐 니들 거 안 써.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거의 망할 뻔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엄청난 승승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문 경영이었으면 진즉에 문 닫았을 겁니다. 일본은 뭐든지 자기네가 시작한 게 많아요. 배터리도 일본이 다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 닫아버렸어요. 반도체 조금 어려움 오니까 다 닫아버렸어요. 수익성 안 난다고. 한국은 죽어라고 밀고 나가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오너 경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게 좀
출렁출렁 돼요.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 오너 경영이 장점이 있더라. 근데 오너 경영 하는 사람도 안 되는 걸 죽으라고 또 붙들고 있다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 오너 경영과 전문 경영 체제가 잘 화합이 일어나야 되죠. 네. 우리는 이제 오너 중심의 전문 경영 체제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는 네. 일본은 완전한 의미에서 전문 경영 체제라고 봐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들여다보면 잘 나가는 기업의 상당 부분은 오너 기업 체제예요.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그죠? 테슬라라는 기업 뭐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페이스북, 네. 저커버그 전부 다 오너 기업이잖아요. 그 전문 경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가지고서 마치 전문이란 이게 우리나라의 말 잘못됐어요. 전문 경영이니까 경영을 전문으로 하니까 당신이 잘할 거라고 하니 전문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너도 경영인이고 네. 전문도 경영인이에요. 누가 더 시야를 크게 보고 리스크를 가지고 위험을 택하고 하는 역량을 더 가지고 있고 크게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전문자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아마 이 TV를 보시는 네. 분들도 대부분 오너 경영이실걸요. 그분들을 나는 폄훼해서는 안 돼. 그렇다고 전문 경영인 우리가 말하는 전문 경영 폄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이거 잘 이렇게 조합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인으로서의 훈련을 가져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희 책이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매우 적절한 얘기이시고요. 네. 대답하기 어려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것인가, 일어나 할 것인가, 어느 게 나을 것인가를 지금 질문하신 네. 건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제시한 4가지 거울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기업의 지배구조. 그게 전문 경영인이든 오너 경영이든 오너 기반의 전문 경영인이든 이것을 누가 어느 시스템이 가버넌스 체제가 이것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저는 추가하고 싶습니다. 기업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비즈니스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간단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문제. 아니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복잡해요. 한국에서 이사회와 서양에서 이사회는 다른 개념이에요. 네. 철저히 서양에서 이사회는 CEO를 견제하는 견제하기보다도 이제 CEO를 선임권을 갖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파워가 강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사회는 대표 되시는 분들을 네. 보좌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개념이 이제 조금 서로 다른데,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이사회는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밀어줘야 돼요. 못하는 거는 뭐 따끔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근데 뭐냐면 이사회가 뭐 사회이사하고 뭐 상임이사 체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월급을 뭐 보수라 그럴까? 이사들의 네. 보수? 를 이제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나 뭐 오너 이런 분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사회의 독립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배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 것이고, 그런데 독립성만 유지하게 되면 이사회하고 저기 경영하시는 분하고 또 싸움만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잘 결합을 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 그래서 이 문제도요, 결국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CEO 리스크 제가 말씀드렸는데, CEO들이 내가 이사회가 됐던 사회에 대해서 또는 고객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거에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독립된 이사회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그런 곳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CEO들을 견제하면서, 그렇지만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밀어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CEO가 독단적으로 나간다든지 뭐 이사회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회도 독단적으로 나간다. 이건 뭐냐? 신뢰 기반이 무너져서 그래요. 결국은 뭐 이사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의 문제잖아요. 뭐 부부도 살다가 이혼하는 판에 신뢰가 깨지면 끝까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지배구조가의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결정을 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한국에서의 그 이사회
특히 그 사회이사군을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그 회사의 기술 축적을 위해서 기술 전문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외풍을 막아주는 뭐 정부나 뭐 이렇게 그 부처장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주는 외풍 막이용 사회이사가 또 있을 수 있고 단순히 거수기 무조건 지지하고 우리가 사회이사로 있는 동안 받는 그 페이만큼 무조건 지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사회가 독립성이 심각하게 지금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못 맞춰줘요. 고객, 그 다음에 주주,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인들, 노동자들의 네. 이 종합적인 이 판단이 균형 감각이 좀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사회 기능은 이제는 그 견제와 감시와 함께 종합 컨설팅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4가지 거울을 제시했잖아요. 고객 거울, 그 다음에 가치 생성 거울, 그 다음에 비용 거울, 수익 거울. 이 거울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많은 기업들이 거꾸로 역행을 합니다. 비용 거울부터 먼저 채택하면 안 돼요. 고객이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거울부터 들이대지 않았는지 역행하는 그것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또한 이사의 컨설팅 역할 중에 좀 들어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마지막 마무리잖아요. 네. 그 지적 못한 것 중에서 이제 뭐 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가장 큰 실수가 뭘까? 거울 안 보기가 실수죠. 4가지 거울 안 보니까. 거울을 보긴 봤는데 내 돈 버는 거부터 보는 거예요. 수익 모델부터 보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고객 거울 보고 난 다음에 가치 생성, 그다음에 비용, 수익을 봐야 되는데 거꾸로 보는 거지. 야고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 네. 야 너 뭐 했어?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밑에 아래 사람들은 뭐냐면 나와 관계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서 궁극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GM이라는 회사가 겪었던 경험이에요. 고객은 작은 차 원하는데 우리는 돈 벌어야 되니까 큰 차는 계속 만들겠다. 그럼 작은 차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기술력이 잘 안 되는 대우 자동차 인수해가지고 결국은 GM도 같이 동반으로 망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너 돈 얼마 벌었어? 야, 너 비용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비용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 어디다 썼는지를 차근차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을 위해서 썼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단에 있는 어떤 그런 거울들을 먼저 보고 앞단에 있는 거울들이 잘못 작동하게 만드는 게 가장 나쁜 실패예요. 네.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책의 핵심은 4개의 거울이 있다라고 하는 거. 거울을 보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고객부터 순서대로 돌아. 이걸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하고 거꾸로 보는 거. 이제 역순환이라고 보는 거죠. 수익, 비용 챙기는 거. 대부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음식점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안 되는 음식점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여름철 가면 비용 나가니까 형광등 불 다 꺼놓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다 꺼놔요. 그리고 손님이 들어와. 그럼 손님이 그 바보입니까? 여기 이상하다. 여기 어떻게 밥 먹지? 그럼 다 나가버려요. 근데 자기가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잘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 자체를 자기가 박탈을 해버려요. 왜? 에어컨 지금 내서 당장 다음 달 전기값 나가는데, 뭐 형광등값 전기값 나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비용은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을 안 쓰고, 그럼 왜 비용 먼저 생각하는 그 음식점들은 망하더라. 비용을 쓰게 되면 종업원들에게 잘해줄 턱이 없잖아요. 종업원이 지금 현재 이 화가 나 있는데 어디 고객한테 가서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명료한데 기업하시는 분들의 욕심이, 기업의 욕심이 내 것만 챙겨서 그렇다. 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녹아들어 있는 이 책의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말씀까지 다 해주셔서 그러면 더 자세한 얘기는 이 책에 나와 있으니 실패하는 비즈니스는 이유가 있다. 어떤 거울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